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자산오보 GV의 진행을 맡은 윤성은 평론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산오보라는 영화 올해 초에 코로나 시국에도 개봉해서 정말 실관람객들의 평가가 너무나 좋았던 작품인데요. 놓치신 분들 이번에 국제 무형유산 영상축제 통해서 많이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상영이 아니었으면 직접 좀 모시고 또 관람객 분들과 함께 대화 나누는 시간 가졌을 텐데 오늘은 아쉽지만 제가 대신해서 질문 드리고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국제무형유산 영상축제 8회째 됐다고요? 네. 제가 예전에 전주에서 네. 1회인가 2회 때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벌써 8년 됐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독님 연결고리가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감독님이 또 사극을 워낙 잘 찍으시는 분이시고 또 이제 왕의 남자라는 영화에서는 이렇게 광대들의 줄타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어떤 인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먼저? 네, 왕의 남자 때 줄타고 또 광대 놀이 했었던 좀 모델이 대역이라 할까요? 뭐 그런 분들이 네. 있으셨죠? 왕의 남자 준비하느라고 우리나라 전통 마당놀이 네. 공연을 여러 군데를 쫓아다니면서 봤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노름마치라는 책을 쓴 네. 진옥섭 저자를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 전통 문화의 남사당패, 네. 남사당패 놀이의 광대들의 사설이나 몸짓 이런 것들의 자문을 진옥섭 씨한테 받았는데 그분이 전주에서 네. 무형유산 행사에 저를 꼭 초대해가지고 제가 현장에 가서 전국에서 모인 전통문화 공연을 다 봤죠. 네, 다 봤어요. 이제는 영상축제를 하네. 네, 원래는 이제 영화제였다가 지금은 조금 더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이제 영상 축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는 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게 돼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계속 좀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이어나가야 될 그런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요. 네. 어쨌든 우리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아주 꼭 필요한 행사인데 어쨌든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경제 강국으로 올라간 것은 아무래도 기술 문명으로 네. 달성한 것이죠. 근데 기술 문명이 어느 정도 선진국에 도달하면은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이 이 문화의 컨텐츠를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창출해 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국제무형유산 네. 영상축제는 대한민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 다양한 제3세계의 문화들도 이 자리가 허브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로서 크게 자리매김되기를 네.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이제 국제 영상 축제로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작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감독님 말씀대로 좀 많은 분들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대면으로 열릴 수 있겠죠. 네,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감독님 자산오보라는 영화는 또 코로나 한참 중간에 개봉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실관람객들 평가 너무 좋았고 저도 기자 시사 때 봤습니다만 다들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영화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조금 상업적으로는 많은 네. 분들이 보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애초에 점이. 이 소재가 갖고 있는 어떤 여건이 그렇게 상업 지향적이진 않아서 네. 상업적으로 큰 기대는 하진 않았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전국이 아니었으면 좀 더 성과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크죠. 네. 그런데 극장 말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상도 받으셨잖아요. 큰 상도. 네, 상은 네. 많이 받으셨죠. 글쎄, 또 항상 감사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산오보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자산오보라는 이름이 조금 무겁거나 어렵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 영화 그 영문 제목은 오히려 북 오브 피쉬라고 되게 단순하고 간단하게 뭐 이런 영화구나 라는 게 좀 보이는데 뭐 자산오보라는 영화 제목은 그야말로 상업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제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오보를 제가 고집했고 네. 영어 북 오브 피쉬는 김영옥 선생님, 도울 김영옥 선생님과 그분의 자제분인 그 캐나다에 교수하시는 분이 북 오브 피쉬가 좋겠다 해서 이렇게 명명했는데 네. 근데 왜 그 자산오보라는 제목을 고집했냐면 네. 우리는 그 외국의 그 역사나 문화적인 어떤 그 유산들 특히 유럽이나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런 쪽의 그 문화적 유산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죠. 세계사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개인적인 어떤 자신의 공부 방식으로도 많이 배우고 특히 그 문화 속에 존재하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는 아주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많이 지난 100년 동안 배워왔습니다. 서양의 그 유명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이름은 그냥 누구나 줄줄줄 외듯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서양 사람들이 한국을 쳐다볼 때 한국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소위 이제 무형 문화라는 것은 유형은 뭐 예를 들어서 경복궁이나 뭐 석굴암이나 뭐 우리도 어디 내놔도 뭐 모자르지 않는 아주 찬란한 문명이 있죠. 그런 것들은 지금에 와서 더더욱 재조명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무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인간, 어떤 인물을 통해서 구현된 결과물인데 예를 들어서 자산오보는 정약전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구현된 결과물이고 정약전은 그 정약전 혼자 존재한 것이 아니고 그 동생인 정약용이라는 그 또 걸출한 조선 말의 그 천재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그 시대 동시대의 서양의 이제 그러한 어떤 세계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줄줄줄 외면서 그 서양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 속에 그 못지않은 존재들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후손인 우리의 불찰이고 불성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뭐 자산오보라는 제목을 통해서 그 무형유산으로서의 정약전, 정약용 그리고 또 거기 기록되어 있는 그 창대라는 인물 그리고 어류학서가 갖고 있는 앞서 갔던 그 어떤 실학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뭐 외국에서도 많이 알아줘야 될 뿐더러 그러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영화적으로 그러한 것이 우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뭐 상업적, 비상업적인 걸 떠나서 해야 하니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한 거죠. 정말 너무 구구절절 좀 와닿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어떤 책으로 기록된 거는 이제 기록 유산이잖아요. 이렇게 유형 유산이 된 거죠. 하지만 어떤 지식을 전수하고 전달하고 서로 이제 교류하는 그런 과정 자체는 무형 유산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님께서 이때까지 만들어 오신 작품들 최근작 특히 보자면은 어떤 훌륭한 인물, 위대한 인물 옆에는 또 위대한 인물이 있었다.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정약전 하면은 뭐 어릴 때 국사책에서 이제 정약용, 정약전 이렇게 그 형제들의 이름을 보긴 했습니다만은 정약용이라는 인물 옆에 정약전이라는 인물이 있고 거기엔 또 창대라는 인물이 있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 옆에 훌륭한 사람 옆에 훌륭한 사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창대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또 그 동생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이 영화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려는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감독님 혹시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감독님 이름 가끔 검색해 보세요? 네, 가끔 검색해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나오는 게 시댁을 잘 만드는 감독.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소개가 돼 있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평가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왕의 남자부터 해서 사도 너무 지금 자산오보까지
너무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 주셔서 좀 옛것에 관심을 갖게 되신 어떤 이유가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저 자신은 예를 들어서 포탈에 네. 저를 검색해서 이렇게 네.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생소하고 너무나 이질적이에요. 네. 저 같지가 않아. 저는 그냥 뭐 일상에서 그냥 소시민에 불과한 개인인데 어떠다 보니까 유명세가 타고 그 유명세의 흔적들을 뒤져보면은 뭐 사극 잘 만드는 감독 뭐 어쩌고 이러는데 네. 내가 역사에 그렇게 해박한가? 되짚어 보면은 그렇지 못하다. 근데 왜 자꾸 사극을 만드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굳이 이유를 대자면 잘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만듭니다. 잘 알면은, 잘 아는 쪽은 굳이 잘 아는 것을 반복하고 싶은 그 욕구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그 호기심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이 점점 자라면서 결국에는 뭐 직업이 영화 감독이다 보니까 영화로 만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뭐 자산어보를 제가 감독을 했지만 네. 내가 제대로 알고 했나? 그런 의심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애초에 잘 몰랐고 그 몰랐던 것에 대한 어떤 호기심 때문에 더 알고자 영화 찍으려고 노력을 했고 찍은 다음에는 이거 내가 알고 찍었나? 하는 그런 자기 의심을 해요. 그래서 찍을 때 혹시나 큰 오류 아니면 뭐 그로 인한 어떤 잘못된 그 관점들이 영화에 남아 있으면 그 영화라는 것은 그냥 그 시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그 가치가 유지되는 매체인데 혹여나 그런 오점이 남기 않으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죠. 네. 않으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는 과정 안에서 때로는 뭐 불리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또 아주 바람직한 어떤 선택이 남아 있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것이 뭐 동주든 박열이든 뭐 사도든 자선어보든 그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고 심지어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 있고 하지만 그 기록 전체를 다 믿을 수는 없고 어떤 사실과 허구 사이에서 진실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그 의지만 가지고 조심스럽게 한 발짝 한 발짝 가서 찍었는데 찍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잘 알고 했나? 라는 그런 걱정과 불안이 더 많이 남아 있죠. 네. 감독님 말씀하신 어떤 부분이 처음에 굉장히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몰라서 그렇게 더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굉장히 부지런히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영화를 계속 찍고 또 찍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작품 하나하나의 그 각본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저는 되게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뭐 동주 박열 같은 작품은 물론이고 이 자산어보는 사실 그 각본에서 이 인물들을 이렇게 조명해야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그 뺄 것 없이 나레이션도 많이 나오고 막 중간중간에 시구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뭐 영화를 좀 분석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좀 적어가면서 보다가 나중에는 다 적을 수가 너무 적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건 다 적을 수가 없구나. 영화 전체가 너무 하나하나가 명문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뭐 제목이 자산어보니까 그 자산어보 책에 구현된 어떠한 사실을 뭐 현대로 끌고 와서 허구로 가공된 거와 이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지지만 사실은 그 자산어보란 책이 나오게 되는 그 컨텍스트, 그러니까 배경으로서의 그 사회, 그 사회의 그 시점 이전부터 유구히 내려왔던 뿌리부터 다 연이어서 설명을 해야 자산어보라는 책이 왜 나왔으며
나오는 과정이 어떤 근거성을 갖고 있으며 뭐 이런 것들이 설명되어지는데 그런 거를 제가 다 알아서 그걸 맞추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만 나와도 알고 있는 뭐 공자맹자 뭐 2500년 전 사람이지만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유학이라는 그 도덕적 관념, 그것을 결국에는 조선 왕조에서는 그걸 그 국교로 삼고 그 통치 이념으로 500년 가까이 한 공동체가 이어오다 보면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계층 간의 어떤 가치관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 계층 간의 가치관이 전복되는 것이 곧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건데, 기존의 계층 간의 가치관이 그 전복되지 않고 지속되는 과정 안에서 시대와의 불화를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밀란도 생기고, 때로는 뭐 귀향을 가기도 하고,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종교적인 신념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치적 이념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신분에 대한 어떤 그 사회 불만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총체적으로 수천 년 동안 한 공동체에서 막 개인의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죠. 근데 자선후보 때 오면은 특히 이 조선 후기에 그런 사회상들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기였어가지고, 그래서 또 위대한 정약용이라는 그 대학자가 그 방대한 저서를 남겨서 또 무형문화 또 유형문화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되짚어 볼 수 있는 시대였던 거죠. 그러면 그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에 정약용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정약전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천 수만 어쩌면 수백만 명이 그 시대에 계층 간의 자기 가치관 안에서의 수많은 불화를 겪을 텐데, 그런 중에 자선후보라는 서문에 기록되어 있는 창대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 있는 그 존재를 어떻게 발현시킬 것인가, 그런 거를 시나리오로 쓰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조선 사회 전체를 어느 정도 윤곽을 영화 속에 반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그나마 이제 정약용이 남긴 책의 어떤 구절, 그것이 때로는 시, 때로는 어떤 기록, 그런 것들을 시나리오 안에 에피소드로 반영을 하고, 그 반영된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영화 스태프들이 저 말고도 그 미술감독, 또 뭐 의상, 뭐 분장, 뭐 소품, 뭐 이런 각 파트들이 그 시대를 재현하기 위해서 유형 무형의 지식들을 각자가 열심히 공부해서 영화의 화면 안에 배치를 해서 구현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뭐 감독 혼자서 뭐 머릿속에서 뭐 이렇게 상상을 했다고 어느 날 뚝딱 나오는 게 절대 아니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인적 자산들이 각자 자기의 분야에서 아주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그것들이 이 영화라는 프레임 안에 힘이 합쳐져서 자선후보라는 영화에서 구현되고 있는 흑산도의 풍물, 또 그때 당시 조선의 그 왕궁, 그러니까 궁궐이죠. 지배 계층들의 양식, 그리고 그때 당시 사회적 혼란을 겪었던 그 외부의 어떤 문화, 그것이 이제 천주교죠. 그 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갖는 그 공동체의 사회적 갈등, 그 극단적인 그 현상들, 100명이 사형을 당하고 400명이 유배를 가고, 우리는 그냥 숫자로 100명이 사형을 당하고 400명이 유죄로 이렇게 줄줄 낸 것 같지만, 그 시대를 살았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그 하나 공동체가 아주 지독한 몸살을 앓는 과정들이었던 거죠. 그 안에 속해 있는 한 개인은 삶 전체가 휘둘리고 바로 삶과 죽음의 아주 사이가 없어져 무화될 정도의 그런 시대가 또 시절이 또 그런 인물들이 지금 한 200년이 지나서 현대인들이 그런 장면을 목격하면서 과연 우리의 유산은 무엇인가, 특히 무형유산이라는 것은 결국엔 정신이지 않느냐. 그러면 그때 당시 그들의 정신은 무엇이었냐. 그러면 그때의 시대 정신과 지금의 시대 정신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무형유산이 주는 선물은 아마 현재 우리의 정신세계의 가치관에 좀 더 보탬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형유산을 들여다보는 거 아닌가. 그런 그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이 되네. 뭐 평소 그런 생각 잘 안 하는데. 아니 제가 뭐 준비해왔던 질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나 그 영화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을 해주신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저희 영화 그 영상 축제의 성격에 걸맞는 또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감독님 말씀 들어보면은 옛날 뭐 시대극을 만들 때는 또 그때 당시에 모든 유형과 무형의 그 유산들을 다 탐독하고 같은 물론 이제 혼자 하시는 건 아니지만 많은 그 스태프들과 같이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구현해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숙제를 안고 계시는데 또 재밌는 거는 감독님이 또 새로운 것에도 계속 또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저는 약간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정약전의 그 모습이 그 호기심 많은 모습 있잖아요. 계속 물어보고 계속 기록하고 하는 게 감독님의 모습을 좀 닮아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뭐 현대극도 저는 변산주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 그리고 뭐 그 사극은 아니지만 최근 이제 그 1920, 30년대 작품들도 재밌게 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감독님의 어떤 그 관심사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한 시대라든가 무형이나 유형의 어떤 뭐 유산 이런 것들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뭐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드는데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어떤 시대를 보는데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뭐 영화를 찍다 보니까 뭐 황산벌 같은 경우는 뭐 1300년 전 이야기고 왕의 남자는 500년 전 이야기고 사도는 뭐 한 250년 전 그리고 자선어보는 200년 전 또 동주는 한 7, 80년 전 박열은 한 90년 전 정도 되죠. 또 현대물도 뭐 라디오스타, 뭐 즐거운 인생, 뭐 니은 먼 곳에는 그것도 한 40년, 50년 전. 네. 시기로 보면은 이렇게 푹푹 건너뛰는 거지만 저는 시대를 반영하려는 의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네. 만들어진 영화의 시대 구분이 될 뿐이지. 사실은 그 시대에 존재했던 인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 인물. 사도면 사도, 영조면 영조, 동주면 동주, 박열이면 박열. 그 인물. 2000년 전 사람이 뭐 나보다 옛날 사람이니까 무식할 거야. 뭐 우리보다 인간이 덜 진화했겠지라는 것은 착각과 오만이다. 그러면 공자맹조보다 우리가 더 똑똑해?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자칫 과거의 어떤 인물을 본다는 것이 우리보다 뭔가 많이 부족한 그 지식의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오산과 오만인 거죠. 지금 현재 나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방법은 지금 현재 자기 거울을 뚫어지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시대는 그 사람의 삶을, 타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내가 반드시 있다. 그리고 나라는 것이 뭐 이렇게 하나로 그 규정지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 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수많은 내가 존재하는데 그 수많은 나는 수많은 타인들 속에 다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수많은 타인들은 역사 속에서 훨씬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 왜? 거리감이 있으니까. 역사라는 시간의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굉장히 선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대 인물들을 보다 보면은 현대의 다양한 다른 그 정보들하고 막 뒤섞여서 선명하지 않고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제가 유난히 사극을 많이 찍게 되는 이유도 아마 내가 나를 잘 모르니까 좀 더 알고자 하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사극 시대물, 그것이 결국에는 뭐 인물인데 그게 무형유산이지 네. 않냐. 무형유산이 딴 게 아니라 그 과거에 지금은 없어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의 정신과 사상, 그 사람, 그게 무형유산인 거지. 무형유산이 뭐 물질적으로 뭐 무형유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건 유형이고 손에 안 잡히지만 존재하는 건 무형이고, 이렇게 구분하는 어떤 사전적 그 표현보다는 좀 더 이제 내용적 측면에서는 과거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에 이 땅에 나보다 먼저 존재했던 어떤 사람, 그 사람의 정신과 그 사람의 가치관, 그것이 무형유산의 핵심이고 본질이다. 그거는 저는 이제 영화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재현하는 거고, 또 어떤 전통 문화 유산을 계승하시는 분들은 온전하게 그걸 계승하면서 또 발전 시키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한국 문화가 이제 세계 문화에 빨리 편입돼야 되는데,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이미 편입됐지만 한국 문화가 과연 세계 문화에 편입됐느냐. 아시아에서 보면은 일본 문화는 이미 뭐 7, 80년 전부터 세계 문화에 편입이 됐죠. 일본 문화 자체는. 중국 문화는 뭐 그 이전부터 이미 세계 문화의 중심에 오래전부터 자리매김돼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러면 한국 문화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세계 문화에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편입될 것인가,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우리 문화하는 사람들의 숙제이고 목표이지 않느냐. 그 때로는 영화고, 때로는 소설이고, 때로는 뭐 학술이고, 때로는 뭐 공연이고, 때로는 어떤 새로운 어떤 뉴 컨텐츠의 결과물이겠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GV를 마무리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감독님이 계속 영화를 찍게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사실 앞서 말씀하신 다 했어. 다 했어. 네, 정말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 이런 것들 감독님 영화에 다 면면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 영화 뭐 그걸 흑백으로 만들었던 쓸쓸한 감정이 흐르던 거기 뭐 범죄가 등장하든 참 결국에는 감독님이 하시려는 이야기는 그 시대에 살았던 인간의 어떤 감정 그리고 그때 그렇게 행동했었던 동기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독님 그래도 지금 바쁘신 중에 나와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OTT에서 감독님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자, 좀 짧게 앞으로의 좀 계획 소개해 주시죠. 이제 뭐 영화의 시대가 있었고 또 TV 드라마의 시대하고 이제 공존하는 시대로 오다가 이제 또 영화와 TV 드라마를 아우르는 OTT라는 어떤 플랫폼 때문에 때로는 온전하게 2시간짜리 영화로, 때로는 그 영화를 이렇게 나누어서 뭐 이렇게 숏폼이라 그러나 뭐 이렇게 다양한 형식의 변화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 영화의 또 다른 플랫폼일 뿐이다 라고 생각해서 다만 극장이라는 플랫폼과 안방이라는 플랫폼의 그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제 OTT로 지금 작품 준비를 하고 있고,
저도 처음 하는 거라서 네. 예. 드라마 어린이라고 드린이라고 내가 스태프들한테 이제 나 드린이다 라고 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럼 감독님 작품 또 다양한 플랫폼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나와주셔서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독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